자, 그러면 좀 이어서 갈게요. 해보세요. 그래서 학습 모형이라는 거 아시겠죠? 학습 모형이 이제 내용에 대해서 개념하고 5개념 이거에 주안점을 맞춰갖고 학습 내용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보면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방식이 있어요. 방식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수업적인 거를 우리가 이제 내용적인 게 있고 개념적인 게 있다면 수업을 어떤 식으로 이제 방식을 할 거냐. 얘들 같은 경우는 실험 탐구 학습. 우리가 과학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도대체 과학하는 게 뭐냐? 과학하는 게 처음에 가설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변인, 통제 변인, 조작 변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험을 하는 거잖아. 왜냐하면 과학은 실험으로 검증이 안 되면 그걸 과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점증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험 탐구 학습 배우는 거고 실제 연구 과정에 모형하죠. 그래서 변인 관계, 종속 변인이 뭐냐, 조작 변인이 뭐냐, 그 다음 데이터 해석을 어떻게 하냐, 자료를 어떻게 데이터화를 시킬 거냐, 그렇죠. 네, 그것들 나오는 거. 그 다음에 STS 교수 학습 모형 같은 경우는 얘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구성주의 기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래서 문제 해결 방식인데 얘들 같은 경우 좀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수업 도구가 어떻게 되느냐. 도구. 내가 수업 도구로 뭘 하려고 해요? 칠판. 그렇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일방적인 걸 하지만 그 다음에 PPT를 활용하는 거죠. 얘들 같은 시각적 자료, 영상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물건을 나눠줘갖고 실험시킬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도구적인 게 어떻게 되냐. 개념도 같은 경우 개념도는 개념 간의 관계를 시각화시키는 거. 얘들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브레인스토밍 이런 게 있잖아. 얘들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개념도가 있고요. 그 다음 V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들은 유의미 학습. 아까 내가 말했잖아. 학습이 일방적인 게 이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구구단 이게 그냥 이게 아니라 이게 의미가 있구나.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알겠구나. 이거에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실험이 목표가 뭐냐. 그리고 과학의 본성이 뭐느냐. 요거를 V도를 나눠 갖고 이렇게 하는 거. V도가 있고. 그다음 비유 활용. 얘들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도선 여러분 잘 보세요. 도선에서 전기가 흐르는 거는 물 이렇게 흐르는 거랑 비슷해요. 수도관에서 물 흐르는 거 펌프가 전지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레바퀴 이게 저항 역할을 해요. 이런 식으로 비유적인 걸로 도구적인 거 비유 완료. 협동학습은 여러분 모이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1조 2조, 3조 해서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3조 각각 개별로 이렇게 자료를 줄 거냐, 공통적인 걸 자료를 줄 거냐, 그럼 모둠 학습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게 효과적인 이제 하나의 방식적인 거죠. 그래서 협동학습 뭐야. 그다음에 사고 실험 같은 경우는 실험하기가 힘들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냐면 낙하하는 물체 같은 경우도 이게 제한 조건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는 거 있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개기일식 하고 해외여행 가가지고 개기일식, 자, 우리 봅시다. 개기일식 가는데 해외여행 갈 거니까 비행기표 한 몇백만 원씩 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우리 다음 주에 어디 개기일식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개기일식 하는 거 가봅시다. 해가지고 개기일식을 관찰을 해. 망원경 해가지고. 그래서 관찰하니까, 자, 평상시에 보이지 않는 별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휘어요. 빛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실험실에서 대체 실험으로 양초를 두고 렌즈를 두고 대체를 실험하든가 사고 실험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추상적인 사고 실험하죠. 낙하 같은 경우는 이게 무거운 물체가 빨리 떨어진다 하면 얘 끈으로 연결했다면 이게 모순이 나오는 것들. 네, 이런 것들 모형화도 있고요. 사고 실험 같은 경우. 알죠?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실험, 힘든 실험을 대체적으로 하는 거죠. 대체법. 그러니까 알아두시고. 따라오셨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잘 받아들였는지, 그 어떤 집단이 어느 특이성을 보였는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알겠네? 그래서 이론과 모형 및 전략에 이게 유용하는지, 얼마나 유용한지 평가해요. 따라오셨네. 그래서 어떤 여러분도 혹시 시범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시범학교? 어떤 교육 정책을 필 때 일부 지역 있죠. 그 지역에 대해서 먼저 실험을 해봐요. 이게 맞는지. 했는데 실패해버려 완전. 국가적으로 전체 모든 학교 이렇게 가르쳐 했는데 이게 실패해버리면 너무 큰 사회적 리스크가 발달하잖아. 그래서 시범 케이스, 시범학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대상 쪽으로는 학습 대상이 얼마나 발달하는지, 그리고 뒤처지는 학생들은 어떻게 끌고 갈 것이며, 이런 거 어떻게 하지? 방과 후 학습을 시킬 거냐, 아니면 추가적인 걸 할 거냐, 이거를 이제 평가적인 게 있죠. 네. 그래서 이 평가하는 거고요. 또 얘들 교육 체계적인 것도 있어요.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배워야 될 이론적인 거는 여기까지 딱 배워요. 이론 1, 2월 동안에 이런 식으로 배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출제자가 낼지가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책에서 내요. 네, 구성요거. 처음에는 뭘 배우느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가설이나 명제잖아요. 가설이나 명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렇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안 빠지고 뭐가 나오냐면 포퍼, 쿤, 라카스트. 왜? 그게 시작이니까. 그게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야. 이걸 배운단 말이야. 이걸. 알죠? 그리고 가설이 어떤 식으로 과학 가설이 뭔지도 가끔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사고 방법이 있죠. 얘들을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는지. 네, 인간이. 그래서 연역법이냐, 귀납법이냐, 귀추법이냐,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가설 연역법이 이거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좀 해드릴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구성요소 관계들. 맞죠? 사회에서 교사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죠. 개정교육과. 그래서 교육과 과정 정책이 잘 안 빠지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야. 왜? 교사가 사회 정책을 맞게 가르쳐야 된다. 니들 마음대로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거. 그러면 이걸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심리적 가치냐, 뭐냐,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되냐, 유용성이 뭐냐, 이런 것들도 있고, 정책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학생하고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건 구성주의가 엄청 지배적인 거거든. STS 같은 경우는 학생이 사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뭐 수업 방식 중에 하나죠. 수업 모형 중에. 그 다음에 학생 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거고.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 틀에서도 문제들이 한두 개씩 나와. 이 관계들.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는, 학생사회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학생사회. 학생사회 같은 경우는 사회가 학생을 이제 규정하는 것들, 요거 두 개. 그러니까 브루너와 피아제 같은 경우는 잘 안 빠지고, 둘 중에 하나는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교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가 직접 학생을 가르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얘들은 이론적인 거죠. 이론적인 거. 네. 이게 이론적인 거. 이론하고 모형을 좀 구별할 수 있겠어요, 이제? 이론? 이론은 그 틀의 베이스가 되는 거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를 나누는 이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나눴어. 그럼 초등학생은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되는지, 학생 중심으로 하는지, 교사 중심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뭐 개념 중심으로 하는지, 뭘 하는 건지, 이거를 나누는 거. 얘들이 모형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얘들이, 이것들 있죠. 뭐 유의미냐, 기대학습이냐, 수용학습이냐, 발견학습이냐, 이 차이 좀 알아주시고. 이건 뭐 수업 때 할 거니까. 네. 그래서 내용적인 거, 학습 모형적인 거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개념적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나중에 분석을 해보시면요, 신기하게 대부분 그 중요한 파트에 하나씩 딱딱 냅니다. 6개를 나눠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발견학습, 수능학습, POE 학습, POE 뭐 변형도 있죠. POE도 있고. 네. 그 드라이버 모형, 그 다음에 발생학습, 뭐, 인지 갈등 모형 이런 거 있잖아. 파인즈 웨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하실 그것도 있고. 예. 그래서 이게 개념적인 거를 이게 주안점을 주는 거구나. 개념은 5개념 이런 식으로 잘 해가지고 구조화를 여러분이 시켜놓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적인 과학교육은 틀이 딱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출제자가 뭘 낼지를 대충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왜 냈는지를 처음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예. 그게 틀이 좀 잡히면 이제 여러분도 출제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출제자에 맞게 출제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 조금 보이시죠? 이제? 어떻게 되는지, 왜 그런 식으로 되는지. 도구적인 거니까. 네,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진짜 수업해 볼게요. 오늘 크게 많이 안 할게요.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물리교육론이 쉬워 보여요. 여러분들이 암기 학습으로 해버리면 한계가 있어요. 재미가 없거든요. 네, 자 볼게요.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거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과 변화할 거예요.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인데 과학 지식 이게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래서 얘들을 뭐냐면요. 얘들이 명제인데, 네, 우리가 가설을 배우게 돼 있죠. 가설이 입증이 되면 과학적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설이 입증이 되면 올바른 명제. 발레가 되어버리면 명제가 안 되겠죠. 깨지는 거죠. 네. 올바른. 그러니까 가설이 입증이 되면 과학적인 명제가 된다고. 아셨죠? 그래서 가설을 배워야 되겠지. 그럼 과설은 뭐냐? 얘들 같은 경우. 가설은 어떤 형식으로 형성되냐? 얘는 가설은 두 개 이상 변수 관계로, 그러니까 A는 B이다. 이건데 이게 기본적인 거 일 것이다잖아. 예? 무거운 물체는 빨리 떨어질 것이다. 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인 거를 반증을 하고 뭘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과학적인 거. 과학적 가설에 조건이 필요하죠. 사람은 죽는다 이거를 발레를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검증해? 계속 기다려? 근데 갑자기 100만 년 뒤에 갑자기 사람이 안 죽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할 거냐. 사람의 평균 수명은 뭐 예를 들어서 50살 이내다. 이게 맞은 시대가 있었어요. 조선시대에서는 40 넘어가면은 할아버지였어요. 그때는 이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한 평균 수명이 한 40 중반 후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40 초중반을 뭐라 그래? 거의 청년이야, 청년. 그렇죠? 40대 죽으면은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지 이렇게 하잖아. 한 90살까지 여러분 사시는 분 많잖아요, 요즘에. 요즘에 평균 수명이 거의 90 가까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평균 수명이 올라가는 거니까. 과학적 가설이 뭐냐? 네, 요건이 필요합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잠정적인 답의 형태로 기술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 형태로 완성이 된다 생각해요. 알겠죠? 힘은 질량에 비례할 것이다. 이거는 답의 형태잖아. 그렇죠?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껴있냐면요. 여기에는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시켜주는 약간 철학적인 개념이 껴있어요. 네. 이해가세요? 힘은 아름다울 것이다. 이게 뭐야? 이건 안 되잖아. 그렇죠? 네. 이해가세요? 잠정적인 답의 형태라는 건 뭐냐면 이게 수학적 공리책이야. 근데 이거를 어려운 말로 써버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그냥 서술적인 문장. 여기서는 그래서 뭐냐면 잠정적인 답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게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성이라는 말이 껴있어요. 아셨죠? 네, 알아두세요. 잠정적인 답의 형태. 하지만 여러분들 과학교육론에 여러분 답 적을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적으면 안 돼요. 이거 당연히 맞지 않나?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출제자가 채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서 쌤이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객관성을 확보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쓰면 안 돼.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을 쓸 때는 가설의 요건을 쓰시하면은 잠정적인 답의 형태로 기술되는데 이렇게 써줘야 돼요. 알겠죠? 네, 명확하게 출제자가 요구하는 대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탐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의 형태로 기술돼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요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돼요? 얘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변인 또는 현상 간의 관계. 관계가 없으면 안 돼요. 아셨죠? 관계가 명확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요. 조작 변인과 일반적인 거 써드릴게요. 종속 변인. 관계가 명시가 돼야 돼요. 알겠죠? 두 현상과의 관계가 명시도 맞는데 그 현상 자체에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이 껴 있어요. 회절이라 하면은 회절 현상에서는 슬립 폭이 좁아지냐 넓어지냐에 따라서 회절 현상이
이게 커지냐 작아지냐가 발생되잖아. 네, 그 자체에 껴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조작 변이과 종속 변이의 관계로 명시가 돼야 됩니다. 따라오셨죠? 이게 가설의 요건이에요. 과학적 가설의 요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내야 됩니다. 그냥 이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냥 just feeling 이러면 안 돼요. 네. 따라오셨죠? 힘은 질량에 비례할 것이다. 이거는 뉴턴 역학의 네, 그거죠. 처음에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만류 인력 법칙 큰 그거에 대해서 형성하는 거고. 따라오셨죠? 네. 그래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검증 가능해야 됩니다. 검증이 이게 엄청나게 아름다워. 진짜 맞는 것 같아. 수학적으로 흠결이 없어. 그런데 검증이 불가능한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안타깝게 끈이론이 있어요. 끈이론은 뭘 말하는 거냐면 쿼크보다 작은 입자가 있을까? 약간 이런 걸로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술하는 여러분들 과학책에서는 쿼크가 제일 작은 입자거든요. 양성자가 제일 작은 게 아니에요. 쿼크가 작아요. 근데 쿼크보다 더 작은 게 있을까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술을 했는데 너무 수학적으로 아름답고 잘 맞아요. 진짜 신기하게 너무 잘 맞아버립니다. 너무. 그런데 얘를 지금 현재 과학기술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검증될 가능성이 내가 볼 때는 0%일 것 같아요. 지금 얘를 검증을 하려면 에너지 스케일이 거의 너무 커요. 에너지 스케일이. 네. 그래서 거의 태양계만한 가속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얘를 검증하게. 그래서 이 끈이론은 이론이라 하지 않지. 그냥 가설인데 그냥 끈이론을 빌려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은 존재할 것이다. 검증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검증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네, 검증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알아주세요. 그래서 가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한테 뭐를 가르쳐야 되고 뭐를 해야 되느냐. 학생들이 우리 이런 가설이 선생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면 그러면 우리가 실험을 해볼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과학적 가설의 요건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실험하고 검증을 해보고 우리가 교육적인 현장에서 이렇게 할 거죠. 네, 그래서 과학적 가설은 요 틀에서 알아주세요. 답의 형태로 결수돼야 되고 변인 관계가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이거를 과학적 가설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학 지식이 점점 쌓이죠. 네, 우리는 과학 지식은 점점 쌓여요. 우리가 자연현상을 보고 점점 추측하고 일부는 이거는 좀 더 근사적인 모델이었구나. 새로운 것도 점점 알아가고요. 네, 과학 지식은 좀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 지식 형성에 철학적 관점이에요. 왜 철학적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과학을 자연철학이라고 하잖아. 네? 뭐를 과학으로 할 거냐? 네? 과학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게 다 철학하고 연결돼 있어요. 진짜 기원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것처럼 다 연결돼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자 볼게요. 얘는 이성주의. 얘들이 그러니까 과학적인 발달 과정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이런 그 철학적 관점이. 이성주의는 뭐냐면요. 뭐를 이성주의라 하냐. 과학은 우리가 알기 힘든 근본적인 뭔가 있다라는 거야. 네? 근본적인 부정할 수 없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만류 인력에 우리가 처음에 과학을 할 때 이건 그냥 맞다 하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 보세요. 왜?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관측자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요? 왜요? 왜 빛의 속도가 왜 C가
약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가 돼야 돼요. 왜? 학생들이 외우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할 거예요?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라고 지금 다 못해요. 아셨죠? 왜 꼭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당위성. 이거 아직 모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만들 때 이거는 그냥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왜 끌어당기죠?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왔어요. 시공간의 곡률 때문이라고 나왔는데 처음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거 받아들이자. 모르겠다. 그래서 야 이거 난 못 받아들이겠는데? 라고 할 수 있잖아 사람들이.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험주의 사람들. 야 이게 뭐야? 왜? 어디 숨어 있는데? 그냥 자연현상이 있어야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성주의적인 거 뭐냐면요. 플라톤의 뭐 이데아 이론처럼 우리 현상에 드러나진 않지만 뭔가 궁극적인 숨겨져 있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얘들은 이성주의는 뭐냐면요. 경험적인 걸 좀 배제를 하고 얘는 지석이나 이성에 의해 과학을 이해하는 거죠.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 아시죠? 근본이 숨겨져 있고 이 그림자가 자연현상으로 드러나는 거. 네,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얘는 이데아가 있고요. 이게 자연의 근본 성질이에요. 고유 성질. 그리고 이데아가 현상에 드러나는 거야. 얘가 자연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들이 실체가 있는데 우리는 그림자만 본다라는 거지. 얘가 실체고요. 얘는 그림자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 우리가 뉴턴역학으로 가볼까? 고전역학으로 가볼까요? 고전역학에 모든 물질은 여기서 말하는 건 질량 가진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끌어당긴다. 서로 끌어당긴다죠. 이거는 왜요? 받아들이자. 왜? 근본 성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냥 받아들여.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사과가 낙하하고요. 사과가 낙하하는 거는 뭐예요? 얘들의 그림자. 이해가시죠? 얘들 그림자. 그리고 또 행성이 타원궤도. 따라오셨죠? 얘들 같은 경우. 그런데 그림자가 갑자기 삐꾸가 날 수 있어. 이해를 못 하겠는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네,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하는 거지. 이거에 깨지는 것들. 왜? 이걸로 얘들이 다 그림자가 이상하게 나왔는데 해보세요. 이데아가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야. 네? 그러면 그림자는 뭐 나와야 돼? 대부분 동그라미 성질 나와야 되잖아. 네? 그랬더니 갑자기 별표가 나오는 거야. 그럼 뭐야 이거 이상한데? 뭔가 잘못됐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들을 했더니 갑자기 우리가 여기에 이제 껴있는 게 있죠. 절대공간 절대 시간도 있고. 예. 그래서 이거 했더니 갑자기 수성에 근일점이 나와. 아 이거 뭐지? 아 이게 뭐 하나 숨어 있구나. 얘가 아니 우리가 햇빛을 잘못 비쳤나? 아니 뭘 잘못 이해하고 있나? 이런 것들. 네. 아셨나요? 예, 이게 이성주의. 이것들이 있는 거. 그래서 이성주의는 뭐에 주안점을 둬요? 여기에 주안점을 두는 거야. 알겠죠? 여기에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찮은 거. 네, 극단적으로 보면 하찮은 거. 고귀한 거. 이성주의. 따라오셨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좀 그런 거 있죠. 약간 성리학적인,
이 성리학적인 가르침. 이거는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상업적인 거, 과학적인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예전에 그 고위관료랑 상인하고 계급에서 양반들 성리학 막 이거 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지위가 높았잖아. 상업하는 사람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가만히 앉아갖고 공부하고 이거 연구하는 사람보다 돈 많은 만수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잖아. 그쵸? 네. 그래서 이것들. 그리고 그래서 사회에도 많이 영향을 미쳐요. 이런 것들이. 이 사상적인 게 사회에 영향을 미쳐버려. 사회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의 가치가 사라지는 사회가 돼 있으면 여러분은 돈을 벌까요? 안 벌겠지. 그렇죠? 근데 나는 돈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근데 사회에서 안 알아줘. 그러면 자기는 사회에 배척되는 사람이 돼버리죠. 그래서 사회가 어떤 걸 받아들여야지. 우리는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나는 돈이 싫고 돈을 거래 안 할 건데 나는 물고기 잡아갖고 물고기 거래할 건데 그럼 편의점 가고 비둘기 잡아갖고 거래합시다 하면은 신고당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 있죠. 유튜브에서 보면 비둘기 잡아가지고 소주 한 병이나 거래하자고. 비둘기를 잡았대 진짜로. 예? 외상하니까 안 돼가지고 모이를 툭툭 주더니 비둘기 잡아가지고 물물교환하자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물물교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스템 때.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사회가 흘러가는데 이런데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버렸어요. 그 예전에 고대 철학자, 고대 철학자가 이런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사회가 형성되는 데서. 네.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경험주의. 경험주의는 뭐냐? 야, 이딴 게 뭔 필요 있냐? 이딴 게 현상 이거 알지도 야 이거 알아? 너 봤어? 이렇게 이거예요. 야, 이게 중요한 거지. 현상이 중요한 거지. 예. 경험주의는 뭐냐면요. 야, 다 필요 없어. 저기 지성이고 이성 빗다는 소리 하지 말고 책상 앞에서 가만히 있는 생각하지 말고 야, 드러나는 현상에 집중하자. 얘들은 그래서 실험이나 관찰 실험이나 관측적이죠. 관측적 사실에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기초한 과학식. 네, 여기서 왜 그러냐면요. 얘들이 얘가 대전제예요. 그리고 얘들이 뭐 소전제도 있죠. 소전제는 절대 공간, 절대 시간. 얘들을 알겠어. 그리고 현상이 드러나요. 그런데 얘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말했잖아. 이거 검증할 방법이 있어요.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른단 말이야. 왜? 이거는 공리체계상 얘는 맞다고 가정하자고 시작했잖아. 그래서 영역논리에 갇혀 있어요. 영역논리는 뭐냐면요. 처음에 시작하는 공리 있죠. 이거를 맞다고 가정해서 이 틀에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부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야, 얘가 맞은지 틀렸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얘를 싫어하는 거야. 얘. 이데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 얘를 싫어하는 거야. 경험주의 학자들은. 따라오셨어요? 네. 그래서 경험주의. 얘들은 현상에 집중한다. 아셨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이성주의는 얘를 집중하잖아. 얘 있다고. 그럼 이성주의는 과학적 사고 하는데 무슨 과학적 사고에 영향을 주겠어요? 얘들은 연역법에 영향을 주겠지. 연역법. 탑다운 방식으로. 그쵸? 얘는 이성주의 학자들은 그래서 연역법에 영향을 줘요. 이건 맞다고 생각하자. 이 틀에 갇혀 있어. 아까 말했잖아. 큰 틀에 갇혀 있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성주의. 근데 경험주의는 싸움은 늘잖아. 그렇죠? 네. 싸움이 늘잖아.
100조. 한 마리 보고, 두 마리 보고, 10마리 보고, 100마리 보고 하면 점점 늘어난단 말이야. 포션이. 그렇죠? 집합관계가 커지잖아. 그러면은 얘들은 그래서 무슨 연역법이 아니라 이제 귀납법이에요. 알겠죠? 네,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저기다 적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중주의. 반중주의는 뭐냐면요. 야, 그래, 너희 경험주의고 이성주의가 알았어. 그런데 과학이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얘가 올바르고 맞고 어떻게 할 거야? 이거에 대해 집중한 거예요. 얘들이 맞고 틀리는 검증적인 거예요. 그래서 반중주의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얘는 가설, 참, 거짓을 검증에 주안하는 거예요. 맞고 틀리냐? 반중주의는. 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근데 잘 보세요. 가설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얘를 주안둔다 그랬잖아. 그럼 반중주의 같은 경우는 아이고 지워버렸네. 아 여기 있구나. 이거 참 거짓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반중주의가 졸라 싫어하는 게 이성주의예요. 이해가시겠죠? 왜?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검증하냐 이거야 이거. 맞잖아. 이거 뭐 어떻게 틀리냐 이거야. 보이지도 않은데? 맞죠? 예. 네. 반중주의는 참 거짓에 검증하는 건데 그래서 뭐냐면 얘들은 약간 귀납적인 거에 대해서 약간 기초하게 해요. 사상 체계를. 그래서 반중주의는 뭐냐면요. 얘들은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단 하나의 얘는 반증사례라 그래요. 반증사례랑 변칙사례랑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알겠죠? 제가 그건 수학적인 아까 집합관계에서 설명드릴게요. 단 하나의 반증사례가 나오면 가설은 폐기된다. 완전 극단이죠. 네, 반중주의 이런 식으로 돼요. 반중주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형성하냐면 자, 백로는 하얗다. 백로는 하얗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겠죠? 집합관계가. 하얀 백로, 한국에 사는 백로, 사우디에 사는 백로, 어디 사는 백로, 다 백로를 봤더니 하얘. 근데 갑자기 아르헨티나에서 검은 백로가 발견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백로는 하얗다는 명제 즉시가 완전 시스템이 붕괴가 돼버립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잘 보세요. 얘들은 이 대명제를 깨버려요. 단 하나의 발레로. 이거를 여집합이라고 그래요. 여집합. 여러분들 혹시 그 배우시죠? 이거 집합 A가 있을 때 여집합. 이해가시죠? 네. 여집합이 존재를 해야 돼. 그런데 해보세요. 이거 여집합 존재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여집합이 이거 있는지 아는지 이 자체를 모르는. 내가 말했잖아. 왜 그러냐면 집합관계에서 이거 잘 연역법, 그러니까 이성주의 연역법 체계에서는 내가 말했잖아. 얘들이 완전 큰 집합이라고. 이 바깥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얘가 그냥 집합이야. 바깥에를 알 방법이 없어. 예? 그래서 반중주의 입장에서는 얘들은 깰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들을 이론으로 안 쳐요. 아셨나요? 네. 얘들은 깰 수 있잖아. 경험주의적인 거. 경험 계속 했더니 아니야. 아이씨 아니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변칙 사례랑 반증 사례는 다른 말이에요. 반증 사례는 딱 하나 여집합이 딱 나와버린 순간에 뭐를 깨버리냐면 대전제를 깨버립니다. 백로는 하얗다는 대전제를 깨져버려요. 그런데 변칙 사례는 이거죠. 수성의 근일점이 잘 보세요.
변칙사례랑 반증사례 여러분 혼동해서 많이 쓰시던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수송의 근일점은 반증사례가 아니에요. 변칙사례예요. 얘는 나중에 저기 가갖고도 설명드릴게요. 변칙사례. 쿤의 혁명구조 할 때도 설명드릴 건데 얘는 변칙사례예요. 변칙사례는 뭐냐면요. 대전제를 못 깹니다. 자, 수송의 근일점이 그러니까 근일점 이동 있잖아. 근일점 이동. 정확히 말해서 근일점 이동이에요. 수송의 근일점 이동이 나왔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서로 끌어당기는 대명제가 깨지지가 않아요. 맞죠? 그러면 모든 물질은 이 끌어당기는 증거 자체가 차고 넘쳐요. 네? 그런데 얘들이 뭘 깼냐면 얘는 가다들이고 이 개념을 깨버려요. 이게 틀렸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변칙사례랑 반증사례랑 구별해야 돼. 반증사례는 대명제를 깨버리는 거고요. 변칙사례는 대명제를 깨지 못해요. 아셨죠? 네. 그래서 알아두세요. 폐기돼버려요. 반증주의는 좀 극단에 가깝죠? 완전? 네, 귀납적인 것 때문에. 얘들 이론 자체가 왜 배우냐면 과학 지식이 발달하는데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버렸어요. 과학 지식이 발달하는데. 네. 그리고 실증주의. 실증주의는 뭐냐면요. 야, 얘가 도대체 현실에서 무슨 가치가 있는 거야. 약간 이런 데 주암점 보는 거예요. 네, 실증주의. 네, 그래서 어떻게 써먹을 건데, 어떻게. 실증주의는 뭐냐면요. 얘들 같은 경우는 과학, 실험, 설계,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 가설, 변인 통제, 변인, 조작 변인, 정급 변인, 데이터 나오죠? 데이터 해석하죠? 결론을 내죠? 네. 그러면 가설하고 맞는지? 그래서 가설을 현실에서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이게 실증주의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이론 떠들고 있어. 근데 도대체 나는 가설 어떻게 검증하고 뭘 할 거냐. 요거예요. 실증주의는 연역법에서 파생되는 그걸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귀납법에서 파생되는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론이 없다 그래서 과학으로 안 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초전도 현상이 극저온에서 그러니까 20 켈빈 이하에서는 이론이 있어요. BCS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20도 넘어가는 데서는 이론이 없어요. 그런데 이론이 없다 그래서 초전도를 우리가 무시하는 거 아니잖아. 초전도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뭐 MRI라든지 이런 거는 그 높은 고온 초전도 재료를 쓰이고 있어요. 20도 이상. 네. 그래서 꼭 반드시 어떤 이론이 베이스가 있어갖고 체계가 잡혀야지 이게 아니에요.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도 되니까. 저기 경험주의도 마찬가지잖아. 경험주의 우리가 느꼈어요. 무거운 게 떨어졌어. 이론이 없다 그래서 이게 아닌 게 아니잖아. 과학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을 야 이게 경험주의가 일상에 쓰여? 이게 아니에요. 진짜 쓰이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받아들이주면 맞은 거야. 실험을 해봤더니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경험주의도 쓰이고, 예, 그 이성주의 쓰이고, 실증주의 쓰이고, 아셨죠? 네. 실증주의 같은 경우는 과학 실험 설계를 할 때 쓰입니다. 얘들이 변인 통제하고 이런데. 아셨죠? 현실에서 어떻게 검증을 하고 뭘 할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써먹을 거냐. 얘들 같은 경우는 그 과학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발달시킬 거냐, 현실에서. 네. 그거의 실증주의예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얘들도 큰 주안점인데 현대적인 거를 봤을 때 구성주의가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구성주의 논문이 상당히 많아요. 얘들 같은 볼 때 구성주의. 구성주의는 뭐에 기반이 두는 거냐면, 여러분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여러분 혼자 살지 않잖아. 나는 무인도에서 나중에 혼자 사는 게 꿈입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 가끔 있어요. 가끔 나는 자연이다 이런 사람들 보면.
근데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은 나중에 정신병 걸린 거 아시죠? 아, 모르시나요? 아, 그거 실험 있었는데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흰 방에서 핸드폰 책을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인가 3일인가 버티면 몇백만 원 준다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거 체크 받아야 돼요. 주기적. 하루에 한 30분인가 1시간씩. 그 친구 했었거든요. 상태가 이상해지더라고. 일주일인가. 처음에는 돈 받을 때 기뻤는데 얘들이 이상해지더라고. 그래서 흰방 그게 있대요. 그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둬도 정신분열 온대요. 흰방에 가둬놓고 하면 정신분열 온대요. 여러분들이 적당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그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거 진짜 위험해요. 정신분열 온답니다. 시간 관념도 살아. 시계도 없고 그냥 흰 방이에요. 완전 흰 방. 아무것도 없어요. 시계도 안 두고. 그러면 한 3일 이제 못 버틴다더라고요. 자, 구성주의는 인간의 사회적 동물. 그래서 사회랑 인간이랑, 그 다음에 인간의 그 구성체계라든지 이런 거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주의라는 건 인간이 두 가지로 나눠요. 뭐냐면, 인지적으로 먼저 써놨는데, 사회적 구성주의가 있고요. 인지적 구성주의가 있어요. 자, 사회적 구성주의부터 먼저 할까요? 사회적 구성주의는 쉬워요. 뭐냐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사회가 어떠한 거를 받아들이고 형성하는 거에 따라서 인간이 영향을 미쳐버린다 소리야. 인간이. 이거랑 똑같죠? 지금 보면은,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좋아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이렇게 하면. 나쁘지 않죠? 이게 쌍욕인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갈 때 조심하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약간 좀 야리꼬리한 이게 표현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따봉이 우리나라에서 따봉이잖아. 이게 외국 나가서 조심해야 돼요. 막 예를 들어서 너 최고다 이렇게 하잖아. 그분 진짜 주택 맞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인 거잖아. 사회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뭐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게 있고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사회적 구성주의. 예전에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왕포 있잖아. 용포. 색깔 아무거나 옷 입어도 상관없잖아. 조선시대에서는 함부로 색깔 잘못 입잖아요? 그럼 진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제일 쉬운 거는 왕옷 있잖아. 왕옷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죽어버립니다. 역적돼 버리거든요. 용포 같은 거 함부로 못 입었어요. 요즘에는 그거 없잖아. 사회적 동물인데 인간은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다. 얘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과학 지식이 형성 또는 변화가 된다. 네, 이거적인 거예요. 이 사회적 구성주의. 그래서 사회가 개인과 사회가 또는 과학 지식과 사회가 서로 상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보호에 원자가슬 있잖아. 처음에 보호에. 보호 같은 경우는 뭘 받아내면 러더포드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영향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파동성을 갖는다 이렇게 됐잖아. 이게 처음에 모순이 많았어요. 현상은 설명했지만 엄밀성을 따졌을 때 과학적으로 좀 말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더라도 현상을 이게 선 스펙트럼 설명을 했어. 근데 만약에 보호가 그 당시에 주류 학자가 아니었잖아요. 100% 개상형 쳐먹었습니다. 진짜로. 근데 보호가 왜 이게 받아들였냐면 그때 과학계의 대통령이었어요. 완전 최고봉. 그러니까 보호가 하는 말은 다 맞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회적 인지도, 지위 이런 게 영향을 미치더라. 예? 이런 것들. 예. 맞죠? 네. 그래서 사회적 합의 과학지식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약간 사회적 동물이니까 사회적 현상이 좀 영향이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인지적 구성주의는 뭐냐면요. 과학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발달하는데 개인의 어떤
감각이라든지 인지 상태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좀 영향을 받더라. 그래서 인지 상태, 인지 구조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 얘들의 이제 좀 주안점을 바라는 거죠. 우리가 느낄 때. 그래서 얘는 뭐 동화가 있고, 그 다음에 조절이 있고, 그 다음에 평형화가 있어요. 얘들 같은 나중에 좀 뭐 자세히 설명할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지식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동화 같은 거 뭐냐면요, 계속 같은 거를 받아들이는 거야. 같은 걸. 그래서 우리가 포유류를 그냥 젖을 먹이는 동물로 생각을 해. 포유류 같은 경우. 그래서 계속 봤어. 그래서 뭐로 생각하냐면요, 야, 포유류는 젖을 먹이고 땅에 산다. 얘 동화. 동화는 뭐냐면 계속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거에 통용되는 걸 계속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에 맞는 그거를 계속 발견하는 거야. 늑대가 젖을 먹여. 늑대 맞네. 소가 젖을 먹여. 소 맞네. 포유류 땅에 산. 맞네. 포유류는 젖을 먹이는 동물인데 다 땅에 살아. 근데 갑자기 고래가 젖을 먹이고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뭐지?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거냐? 그게 뭐냐면 이제 조절이 일어나요. 조절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반하는 것들. 아시죠? 포포 입장에선 조절이 일어나면 뭐가 돼버려? 파악이 돼버리죠. 근데 이제 인지적 구성주 입장에서는 조절이 말 그대로 조절 상태 되는 거. 땅에 살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야. 땅에 살기도 하고 바다에도 산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 상태가 바뀌는 거야. 알고 있는 상태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장되는 걸 동화 조절을 통해서 확장되는 걸 평형화를 하는 거죠. 이거 인지 상태로 해서. 그러니까 지식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하는 거냐. 이거 할 때 인지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인 이런 거죠. 합의 또는 체계. 여기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오셨나요? 알아두시고요. 뭐 자세히는 나중에 이제 뭐 조금 이론적으로 계속 배워요. 이게 이제 철학적인 거고. 목차로 해놓을까요?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면 이제 깜짝이야. 그 다음에는 과학 지식 발전에 경유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이론 체계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철학적인 체계. 그거를 받아들이는 학자들이 과학 지식이 발전돼 있잖아. 과학 지식 발전되는 거는 이거는 같은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과학 지식이 이렇게 발달했을 거 아니야. 지금 인류 과학 지식이. 어차피 과거에서 현재로 하나잖아. 근데 어떤 식으로 관점을 두고 이제 그걸 보는 거냐는 거지. 어떤 식으로, 어느 관점을 두고 반중주의로 보느냐, 아니면 또 새로운 거 주의로 바라보느냐, 이거를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현상적인 건 하나가 있는데, 무슨 눈으로 바라볼 거냐, 그 어떤 식으로 구조적으로 얘기할 거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 실록에 이렇게 조선왕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조선왕조를 볼 때 구별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구별하잖아. 그렇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 다르게 구별할 수 있잖아요. 뭐로 하냐면 신분제가 어떻게 변하는지로 주안점을 줄 거냐, 뭐로 둘 거냐.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왕, 대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주입식계 교육의 병폐현상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그래서 노비제도 아니면은 뭐 어떤 상업적인 거, 돈의 주안점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조선이 상업 체계가 이렇게 발달되는지, 아니면 토지적으로 보면 어떤 토지적으로 되는지, 아니면 지리적으로 보면은 조선이 어떤 지리를 이렇게 형성되는지, 사군주축 개척해갖고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고, 아니면 뭐 몽골 침략 때하고 빼앗기고, 어떤 식으로 바라볼 건지에 따라서 역사가 조금씩 이제 같은 현상이더라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거에 시야적인 거를 보는 거예요.
같은 현상이더라도. 아셨나요? 네, 좀 끊어갈게요.